이걸 상속받아요. 자식이. 네.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이 자산을 팔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얼마만큼의 양도소득을 인식하게 되겠느냐? 네. 0이에요. 그러니 이걸 통해서 내가 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비과세로 만들 수 있으면 물론이고, 이걸 아주 전형적으로 가장 극단적으로 활용한 유명 인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 거예요. 네, 2부 미국 자산관리 성공 전략의 저자이신 미국 변호사님, 존청 변호사님 모시고 2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미국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미국 주식보다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미국은 자산, 우리가 여기저기서 교육받기로는 미국은 전체 자산에서 금융자산 비중이 70%, 부동산이 한 30%, 일반 가계가 그렇게 되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부동산이 높고 금융자산이 좀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인들의 이것도 부동산도 여전히 대표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라고 봐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 정서에서의 부동산이 갖는 의미, 뭐 저도 한국인이니까 잘 아니까요. 그래서 그 비중이 큰 틀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도 공감하고, 그리고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주식시장이 어쨌거나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신뢰는 그냥 시장 참여자들이 그래도 공통적으로 갖는 그런 신뢰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뭐 특히 이 401K라던가 우리나라 IRP와 그렇죠. 같은 그런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뭐 시장에 들어가는 자금도 유입이 꾸준하고, 그리고 그게 선순환이 돼서 상승으로 이어지다 보니 주식 쪽에 대한 게 여느 이 그 근로활동 또는 뭐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그런 비중으로서 높긴 하나, 그러나 부동산 역시 정부 입장에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 각 개별 경제 주체들이 개인이 됐건 기업이 됐건 이 은퇴를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걸 장려하다 보니 대표적으로 주식 401K, IRA를 통해서 장려하는 것, 그리고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될 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도 이러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제 뭐 여러 세제상의 혜택을 주죠. 그러니 반드시 주식만 많고 부동산은 적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미국인들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당연히 부동산 비중이 높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럼요. 전반적으로. 그럼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 미국인 입장에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부동산 투자하는 장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 미국에서의 부동산 투자는 아쉽게도 또 한국과의 비교가 될 텐데. 그렇죠. 그 비교가 되게 제일 궁금하죠. 제가 이해하는 한국은 다주택 내지는 다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억제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다면, 뭐 그게 꼭 억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에서도 네거티브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제가 과문한 탓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국만큼의 그런 건 분명히 아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가 정책 면에서도 그런 것들을 억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를 통해 내가 캐시플로우를 만들고 그 성장하는 부동산에서 이 이익을 얻는 것을 장려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현명한 투자자일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이러한 혜택이라는 게 절세, 세제상의 혜택을 주니까 이걸 누린다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한국도 물론 그렇지만 미국도 이런 이 담보대출을 통해서 레버리지 투자하는 게 워낙에 일반적이다 보니 그걸 통해서 또 큰 어떤 폭의 이 자산 상승 또는 이익을 기대하는 것도 뭐 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기대하는 그런 효익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역시나 한국 사람들만큼이나 부동산 투자는 하고는 있다 말씀이신 거고, 다만 좀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는 사실 뭐 집 많이 갖고 있으면 약간 투기꾼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데 미국은 그런 시선까지는 아니다.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좀 다르군요.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다 주택, 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별도로 적용되는 어떤 페널티 성격의 그런 제도가 있느냐? 없습니다. 내가 이자를 낼 정도의 그 재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제도적으로 뭐 대출이 안 나오거나 그런 거는 없다. 그렇죠. 이게 결국 우리가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은행의 심사관이 언더라이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과 이걸 가지고 평가해서
안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안 될 수는 있을지언정 네. 어떤 기계적인 네. 뭐 자산 구성의 어떤 수준이나 네. 숫자나 이런 것들로 인해 불인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군요. 예. 역시나. 그럼 과거에도 그랬었나요? 계속 미국은? 그렇죠. 네. 이게 미국의 부동산 관련된 또는 이제 부동산 네. 관련 세법을 네. 놓고 보면 물론 뭐 자잘한 것들 바뀌는 건 있겠지만 네. 큰 틀에서 오늘 제가 아마 네.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만 그런 법들 대체로 투자자 친화적인 그런 내용의 법들인데요. 이거는 뭐 수십 년, 뭐 길게는 100년 이상 된 그런 법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제도의 변화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 네. 내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네. 갑자기 어느 날 무슨 정권이 들어서 이런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네. 변화를 기대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렇게 정책의 일관성이 참 중요한데 그렇군요. 역시 자본주의 나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레버리지 이야기 좀 해볼 건데 레버리지하고 생각나는 게 서브프라임 이야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네. 그것도 결국 레버리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미국 레버리지를 활용한 미국 부동산 투자가 다른 자산군 대비해서 어떤 좀 특징이 있는지, 뭐 사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예. 뭐 그쵸. 단점은 대표적으로 서브프라임이 있었고, 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뭐 사례 미국- 위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도 당연히 당시에 네. 이게 꽤나 오래전 일이긴 그렇죠. 합니다만요. 진짜 오래전 서프라임 뭐 어마어마했었고요. 네. 뭐 지역 차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무분별한 대출로 네. 인해 큰 문제가 됐었던 네. 건데 그 뒤로 이제 은행에서도 앞서 네. 얘기했던 그런 뭐 자산에 네. 대한 그 언더라이팅에 있어서의 심사 기준이 더 강화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흘러 네.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팀장님 물어보신 질문의 방향에 네. 대한 답이라면 왜 레버리지 투자가 미국에서 특히나 큰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 이거잖아요. 내가 어떤 뭐 10억이 있어요. 근데 이 10억으로 10억짜리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통해서 내가 뭐 2배의 네. 이 론을 받아요. 네. 그러면 30억 부동산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방식이죠. 네. 근데 미국에서의 이게 한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네. 더 큰 의미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300만 불 30억 원에 이 부동산을 샀다고 하면 이게 임대부동산이라고 네. 했을 때 그러면 이거는 투자 수익을 내는 임대 수익을 내는 투자 자산에 대한 투자이므로 네. 이게 내용 연수라고 하죠. 일정한 네. 기간에 따라 해당 이 투자 금액을 비용 처리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 내가 임대 수입에 대해서 네. 감가상각하는 것을 그렇죠. 비용 처리하는 건데 네. 특히 이 미국에서는 이 감가상각의 내용 연수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물론 뭐 30년, 40년 이렇게 됩니다만 네. 이걸 지금 여기 건물도 그렇겠습니다만 부동산이라는 것이 단순히 30억이 다 부동산이 아니라 네. 여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에어컨도 네. 있을 것이고요. 네. 히터, 난방 네. 시스템도 있을 것이고 조명도 있을 네.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부동산이라고 하기에는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30억 중에 그래 뭐 한 10몇 억은 네. 그게 아닌 동산에 해당이 돼. 네. 그걸 발라내고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감가상각 기간이 네. 30년, 40년이 아니라 5년, 7년, 10년, 15년 네. 이렇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죠. 미국의 세법에는 이러한 15년 이하 동산 자산에 대해서는 이걸 가속 상각할 수 있게 해줘요. 이게 제가 좀 기술적인 얘기를 드린 건데 이거 그냥 다 중요하지 않고 네. 요지는 뭐냐면 미국은 10억 원의 자산이 있는 사람이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서 30억에 투자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 30억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는데 합법적인 그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네. 내가 이 투자 자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얻게 되는 감가상각, 당해에 인식할 수 있는 그 감가상각액이 1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사실 내가 한 거라고는 네. 수익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 내가 10억을 돈을 네. 열심히 일해서 사업소득을 번 사람이라고 쳐요. 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다른데 고기 사 먹는데 쓰지 않고 네. 이걸 내가 임대소득을 얻고자 네.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한 거죠. 레버리지를 네. 통해. 그러면 갑자기 10억 원이 넘는 서류상 손실이 네.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걸 통해서 내가 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비과세로 만들 수 있으면 물론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기타 사업소득을 줄이는 데까지 쓸 수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면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이러한 절세를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네. 부동산의 레버리지 투자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가속상각 그로부터 내가 얻게 되는 엄청난 규모의 네. 서류상 손실 네.
그걸 활용해서 절세를 한다는 거죠. 사실 이게 오늘 얘기를 많이 할 내용은 아니겠으나 이걸 아주 전형적으로 가장 극단적으로 활용한 유명 인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 거예요. 그분이 원래도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유명한 그렇죠. 셀럽이었고 네. 엄청난 돈을 네. 벌었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냈다더라라는 그런 루머 아닌 루머들이 돌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의 세금 신고서가 공개가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된 걸까 사람들이 다 초미의 관심으로 봤죠. 저는 이제 미국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아마도 그는 원래도 유명한 부동산 개발 업자로 그렇죠.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세금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도 세금을 그만큼 안 냈다고 해도 그다지 놀랍지 않을 거다. 왜? 이러한 어떤 이 합법적인 방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공개가 됐어요. 세금 신고서가.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했던 거죠. 뭐냐면 내가 가진 돈으로 엄청난 규모의 레버리지 투자를 일으켜서 거기서 발생한 서류상 손실로 부동산 소득뿐만 아니라 기타 소득을 줄이는데 활용했다. 지극히 합법적인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에서 서두에 얘기했었던 어떤 부동산 투자를 장려하는 합법적인 그런 제도, 수십 년 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절세를 하는 거고 이게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 거죠? 한국에는 없죠. 그리고 이게 뭐 좀 더 나아가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감가상각 그래 알겠어. 감가상각은 내 자산의 투자 금액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공시하는 거니까 그걸 만약에 가속상각을 해서 빨리 해서 좋은 얘기긴 한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쨌거나 내가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거를 시간상 타이밍 디퍼런스로 빨리 한 거에 지나지 않잖아. 그렇죠.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걸 만약에 매각을 하면 네. 그만큼 양도소득이 더 늘어나니까 그때는 양도소득세를 더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미국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동종자산 교환에 대한 과세 2월이라고 하는 그런 컨셉이 있어요. 그래서 과세 내가 2월? 2연? 2연이죠. 2연 2연 해주는. 그럼 앞서 제가 뭐 300만 불 부동산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30억 계속 이러네. 30억 부동산을 우리가 가속상각을 통해서 했으면 내가 남은 금액이 뭐 10억밖에 안 남았어요. 어떤 세법상의 원가가. 그리고 이걸 팔았어요. 뭐 가격이 올라서 뭐 50억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야 내가 감가상각 안 했으면 양도소득이 30억에서 50억이니까 20억에 대해서만 세금 낼 텐데 이제는 내가 40억에 세금 내는 상황이 된 거 아니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이 세법 조항 1031이라서 보통 1031이라고 하는데 이게 50억에 매각을 했단 말이죠. 30억짜리가 50억이 돼서 매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돌아서서 다른 부동산, 다른 투자 부동산을 사는데 그 50억을 쓰잖아요. 다른 부동산 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부동산, 이 매각된 부동산에서의 발생한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고 이월하게 됩니다. 이연하게 됩니다. 그러니 일단 내가 이렇게 활용한 부동산 투자에서 나온 서류상 손실로 세금을 줄였고 이렇게 누린 혜택을 원래는 이 해당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과세되어야 하는데 이걸 이연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언제 구간에 이게 한번 터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는 또 어떤 법이 있냐면 이분이 예를 들어 이 자산이 10억에 30억에 샀는데 이게 막 300억이 됐다고 쳐요. 여러 차례 해가지고요. 뭐 행복한 고민인데 그렇다고 치죠. 근데 이걸 안 팔고요. 또는 이걸 자식들에게 증여하지 않고 계속 가져가요. 그리고 이제 상속을 해요. 그러면 사실 이분은 30억이 300억이 됐으니까 사실 270억의 양도소득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상속받아요. 자식이.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이 자산을 팔아요. 그러면 이제 얼마만큼의 양도소득을 인식하게 되겠느냐. 아마 예상하실 수 있을 텐데 0이에요. 결국 상속을 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스텝업 해준다는 또 규정이 미국에 있어요. 과표가 올라간다. 과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준가가 기준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나의 원가가. 그럼 세금 도대체 언제 내요? 글쎄요. 글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끝내면서 하는 말이 모두가 위너고 IRS, 미국의 국세청이죠. 만 루저가 되는 거 아니냐인데 맞아요. 사실이 그래요. 근데 그걸 루저라고 뭐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누구나 다 부동산 투자를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부동산 비중이 낮은 이유는 뭘까요?
이게요. 네.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개인적인 생각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네. 생각이죠. 당연히 네. 모든 게 제 생각인데 이러한 컨셉이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는 꼭 어떤 제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네. 한인으로서 교포들을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또한 네. 하지만 이게 교포 그 미국의 한인 사회에만 네. 국한된 게 아니라 일반 메인스트림에서도요. 네. 이게 많이 안 알려졌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을 전공하고 전문가들이 네. 또는 그들이 어떤 그들만의 리그라고 표현했을 때 그걸 잘 공유하지 않는 이유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군요. 이 법의 내용은 뭐 굉장히 오래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그들만의 리그가 또 있나 보군요.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외국인 전용 신탁으로 해서 한국 사람들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렇게 되겠죠. 네. 아마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 법에 관한 한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은요. 외국인 투자자라 해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앞서 가속상각이라든가 미국 부동산에 있어서 가속상각 그리고 이걸 이연하는 1031, 1031 그리고 이후의 스텝업까지 미국 법에 관한 무차별하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트러스트라고 하는 트러스트를 활용해서 내가 충분히 이러한 혜택을 누리고 트러스트라는 것은 그나저나 이 외국 뭐 아주 많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 외국인으로서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미국의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할 때 그냥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트러스트를 통해 투자함으로써 여러 가지 번거로운 것들을 피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Foreign Guarantor Trust라고 하는 거를 보통 말씀을 드리거든요. 실제 저희가 한국에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그런 분들을 놓고 봐도 원래는 이런 트러스트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10중 8구 대체로 그냥 개인 투자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그 얘기가 잠깐 들어간 건데 어찌됐건 트러스트와 그리고 가능하다면 미국 법인 투자 부동산이니까 뭐 법적인 보호 이런 것들도 감안했을 때 그걸 통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이 여러 세제상의 혜택이라는 것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그럼 한국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실제로 미국에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나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한국인들의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어떤 관심 또는 정도, 수준이 전과 비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느냐 또는 변함이 있느냐라는 거라면 그렇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이게 꼭 또 어떤 이유일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뭐 세계가 더 좁아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투자에 있어서의 장벽이라던가 장애라던가 실질적인 정보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는 게 반영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다가 이제 하와이 정도에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뵀는데 본토 투자까지 하시는 분 사실 못 봤거든요. 그게 하와이를 마침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저희 고객들 중에도 하와이 투자 한국에 있는 분들이 하세요. 그게 왜일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미국에 뭐 20년 이상 살았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점과 한국인들의 관점은 확실히 다른 것 같긴 한 것이 이제 하와이가 따지고 보면 섬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승의 여력이 있을 법한 그런 호재가 있거나 그럴 이유는 아닌 것 없어요. 같은데, 근데 왜지? 사실 따지고 보면 뭐 대도시 미국의 이런 지역이 더 나을 텐데라고 하는데 일단 한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하와이 가깝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가깝고. 기후가 온화하죠. 그리고 또 어떤 트로피 성격의 어떤 나의 성취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웃긴 얘기지만 미국 같지 않아요. 가보면 이제 인종도 그 폴리네이션 그 지역의 사람들 또 일본 문화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게 좀 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토만 돼도 뭐 사실 캘리포니아만 돼도 조금 이제 내가 첫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보다는 하와이에서 시작하지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고객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 왜 하와이일까라고 했을 때 나오는 생각이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법인 그리고 트러스트를 통한 투자가 더 바람직하다라는 게 제가 이제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리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 두 개 개인 투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법인 설립해서 투자하는 거에서 상속이나 증여 뭐 이런 것에서 절세 효과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미국에서는 앞서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미국 법에 관한 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게 더 바람직하죠. 이게 왜 그러냐? 내가 미국의 입장에서 외국인이라고 하면 이 미국에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상속 규정이 좀 더 엄격해요. 그래서 뭐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게 있겠죠. 내국인이라면 미국인이 아닌 미국인, 미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에 대해서 미국 상속세법은 증여 상속세법은 평생에 걸쳐서 어떤 특정 금액까지에 대해서는 비과세 해주거든요. 그러겠죠. 얼마일 것 같으세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우리나라보단 많을 것 같고. 훨씬 많은데요. 아, 훨씬? 네. 한 50억? 50억? 그럼 한 1,000원으로 해도 500만 불이네요. 그러면 그렇겠죠. 한 500만 불. 500만 불 하면 65억 정도 되니까 65억 정도 되네요. 그럼 한 500만 불. 그거에 지금 거의 3배가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내가 미국인으로서 이 평생 동안 증여 상속세 없이 내가 증여나 상속을 할 수 있는 그 금액이 평생에 걸친 금액이 현행법상 1,400만 불이고요. 이게 내년부터는 1,500만 불로 올라요. 그러면 또 이게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 기준인데 한 가정을 놓고 보면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이니까 그 세대에 있어서 윗세대에는 2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마, 아빠가 있고 그렇죠. 곱하기 2예요. 그러면 이제 3천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이 해당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도 증여 상속세법이 있기는 하나 이게 허울 뿐인 법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생각이 사실입니다. 들었어요. 예, 미국에서도 사실 그런 3천만 불의 자산이라는 거는 그건 뭐 엄청난 그런 규모니까 거기에 적용을 받는 가구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게 맞고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요 그런 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내가 외국인인데 미국 하와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전부 다 나에게 변고가 생기면 과세가 돼버려요. 40%가. 하와이가 주 상속세가 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연방 상속세만 40%가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내가 100만 불 있으면 40만 불 세금 내는 상황이 되니 이거는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미국 거주자가 될 계획이 있으면 모를까. 그게 아닌 이상 내가 그 투자자로서 부동산 미국 투자를 하고 있는 한 미국인과는 다른 구조의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때 트러스트 그리고 여러 법인들이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한국인들도 이렇게 이용해서 매매를 했다. 부동산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한국의 과세, 한국 당국에 한국으로 돈을 갖고 오려면 결국은 한국에서 또 과세를 내나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법만을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잖아요. 한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그게 결국 그러면 왜 한국도 제가 이제 한국의 변호사나 뭐 회계사는 아니지만 이 월드와이드 인컴 텍스란 말이죠. 전 세계 어디에서 소득을 구하건 얻건 그게 최종적으로는 한국의 과세가 된다. 그리고 증여 상속에 있어서도 뭐 좀 거칠게 단순화를 시킨다 그러면 내가 한국인인 한 그에 대해서는 한국의 과세 권한이 여전히 주어진다라는 그런 거니까 결국 그 말은 지금까지 얘기한 미국에서 미국 법에 관한 한 이러이러한 혜택을 누린다라는 것이 결국은 반쪽짜리고 내가 지금 이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져온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다 무의미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건 저도 부정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투자가 유의미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합법적인 그런 것들을 준수해야 되는 걸 테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첫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뭐 수익 가속 상각 그리고 2월 하는 것들은 2연 하는 것들은요 여전히 한국 투자자로서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법인 투자를 통해서 미국 내 어떤 엔터티로서 활용을 한다면 그건 여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2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충분히 유의미한 혜택인 거거든요. 예컨대 그 말은 당장
세금을 원래는 뭐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당장 안 내고 30년 뒤에 내는 세금이다로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단순히 과세를 이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동의를 하시겠지만 이게 같은 거냐 하면 같은 게 아니죠. 지금 당장 100만 원을 내는 것과 30년 뒤에 낸다는 것이. 왜? 이거는 달리 표현하면 지금 내는 것과 30년 뒤에 내는 것은 30년 뒤에 낸다는 것은 정부로부터 이 100만 원을 무이자로 받겠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만큼의 금융비용을 내가 세이브한다라는 거니까 차이는 명백한 거죠. 그러니 이러한 이연의 효과는 한국인 투자자들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충분히 유의미한 혜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 기업을 통해 또는 사업을 통해 내가 절세에 있어서 유연성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급여 생활자들보다. 근데 사실 이거를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 말이 맞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 사업에 있어서의 이런 어떤 과세라는 것도 유연성이라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다 적용을 하면 결국은 내가 공제할 수 있는 것만 공제하는 것이고 그거는 결국은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연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 내가 사업을 함으로써 사업체의 형태로 운영할 때 어떤 같은 지출에 대해서 사업성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높아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는 건데 미국 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내가 사업체 형태로서 투자 활동을 함으로써 거기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일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특히 저와 상담을 하는 그런 한국인으로서의 미국 투자에 관심을 갖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가 지금의 가정은 한국인으로서의 가정을 보수적으로 놓고 평가하지만 또 내가 10년 뒤 뭐 또는 언제고 몇 년 뒤에 생각이 바뀌어서 나의 어떤 터전을 옮길 가능성 배제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또는 내가 아니더라도 내 가족들이 그렇게 뭐 내 다음 세대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건 그렇다면 내가 한국인으로서 나는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건 무의미해라고 그 기회를 저버리기에는 나중에 내가 거주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전에 안 해놓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저버린다면 그거 역시도 현명한 건 아닐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게 참 낯간지러운 얘기긴 한데 미국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여기서도 한국에서도 이 미국 주식 투자 많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걱정하는 어떤 인플레이션,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결국은 이걸 계속해서 내가 그 혜택을 또는 그 자산 가치를 계속해서 올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그걸 온전히 얻어서 탈 수 있는 그 투자처가 결국은 미국이라는 걸 봤을 때 뭐 미국에 대한 투자 다각화라는 차원에서 여전히 유의미하니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도 미국 투자처로서의 매력 그리고 절세에 있어서의 어떤 가능한 어떤 그 혜택,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미국 부동산도 투자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미국의 부동산 투자를 분명히 계획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마지막으로 뭐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오늘 이 내용이 부동산에 대한 그 얘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꼭 그러고 싶은 건 아닌데 부동산이 주제가 되는 이유는 이게 설명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정해진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하는 게 더 쉽기 때문이고요. 저희가 뭐 하는 일에는 미국 투자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국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고요. 뭐 오늘 말씀 안 드렸지만 뭐 보험 상품도 있고 뭐 연금, 어뉴이티, 미국 상품 이런 것들도 있고요. 부동산 투자도 있고 또 주식 투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결국 미국 투자라고 하는 것을 좀 긍정적인 면에서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결국 이게 어떤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장벽들이 없어지고 어떤 걸림돌들이 없어지고 충분히 내가 한국에서도 그러한 투자를 고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니 그렇다면 이 투자처로서의 매력으로 보나 아니면 제도의 혜택, 외국인들도 누릴 수 있는 제도의 혜택이라는 그런 매력의 면에서나 보나 충분히 미국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했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존청 미국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